차라리 미쳐서 발광을 하는 것이 낫겠다. 물러가라.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도세자의 정신적인 질환과 또 그로 인한 살인 행위들을 살펴봤는데요. 사도세자가 이런 상태에서 아버지인 영조가 두 손 놓고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사도세자가 죽기 한 해 전인 영조 37년에 영조가 세자를 불러서 이런저런 훈계들을 많이 했다고 해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태갑이 본받을만 한데도 너는 아직도 깨우치지 못했구나. 여기서 태갑은 은나라의 임금인데요. 태자인 시절에는 행실이 좋지 못했는데 나중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쳐서 훌륭한 임금으로 성장한 인물입니다. 그가 사도세자 보고 너는 태갑을 본받아야 된다. 태갑도 세자 시절에는 좋지 못했지만 나중에 훌륭한 왕이 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영조는 또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옛날 한무제는 총명한 제왕이었지만 스스로를 낮추어 잘한 일이 없다고 하였다. 너는 어찌 한무제를 본받지 않느냐. 그리고 또 영조가 이런 말도 했다고 해요. 그동안 너를 가르치고 훈계한 것이 몇 번이었느냐. 근데 왜 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냐. 이렇게 아들에 대해서 여러 번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영조의 꾸중과 훈계가 좀 효과가 있었는지 그해 마지막 달에 영조가 웬일로 아들인 사도세자를 칭찬하기 시작해요. 이때 사도세자가 대리청정을 하면서 영조의 정무를 대신 처결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영조가 아들의 처결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세자의 처결이 과연 옳고 좋다. 참으로 눈이 크게 떠지는 말이다. 웬일로 아들이 잘했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해인 영조 38년 5월에는 세자가 요즘 공부를 참 잘하고 있다. 이 세자가 선생님인 군관에게 보낸 글을 봤는데 마음이 몹시 기쁘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럼 이때 세자가 이 군관에게 무슨 글을 보냈길래 영조가 이렇게 기뻐하는 걸까? 세자가 이 군관에게 보냈다고 하는 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조가 봤다고 하는 글이 현재 국사편찬위원회에 소장되어 있는데요. 사도세자가 자신의 선생님인 권정침이라는 군관에게 의문나는 점을 자필로 써서 보낸 질문서예요. 그럼 이때 사도세자가 선생님한테 무슨 내용으로 질문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때 사도세자가 선생님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오전 수업에서 주역에 나오는 문헌불신이라고 하는 이 네 글자에 대해서 의문이 났는데 상세히 알지 못해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날 아침에 수업에서 주역을 읽었는데 그 주역에 나오는 어떤 구절이 사도세자가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질문서를 따로 보내서 오늘 수업한 내용 중에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 좀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하면서 글을 보낸 거죠. 그러면서 사도세자가 또 이런 질문도 합니다. 상세하게 말씀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사람이라며 선을 보면 좋아하고 악을 보면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지요. 근데 사도세자의 궁금증은 뭐냐면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선을 행하는 사람은 적고 악을 없애고자 하는 사람도 적으니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고 선생님인 권정침한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세자가 궁금했던 것은 사람이면 누구나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데 실제로 하는 행동을 보면은 왜 선을 실천하는 사람은 적고 반대로 악을 없애려고 하는 사람도 적으냐. 그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물은 겁니다. 사도세자의 질문이 꽤 괜찮죠. 그래서 영조가 이 사도세자의 질문서를 들고 와서 그 글을 같이 신하들하고 읽어요. 그 글을 본 영조가 세자가 군관에게 보낸 글을 보니까 마음이 몹시 기쁘다. 세자가 참 공부를 열심히 하는구나.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을 해주는 겁니다. 실제로 이때 신하들이 사도세자 칭찬을 많이 하는데요. 박사누리라고 하는 신하가 영조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이 얼마 전 세자의 스승을 만났는데 세자가 진시, 이때 수업을 시작하여 신시,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에 마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영조가 흡족해 하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세자가 하루 종일 공부했다고 하니 분명 헛되이 앉아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어찌 다행이 아니겠는가. 이때가 놀랍게도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히기 불과 한 달 전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영조가 세자의 공부에 대해서 만족감을 표하면서 세자가 공부 참 열심히 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라고 오히려 격려해주고 칭찬을 해준 거예요. 이런 아들에 대한 마지막 기대, 마지막 희망을 산산이 깨부쉈던 것이 바로 나경원 고변 사건입니다. 이 나경원 고변 사건도 영화 사도에서 잘 그려졌는데요.
영조 38년 5월 22일 나경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영조에게 세자의 잘못, 세자의 비행을 10가지를 적어서 고변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실상 사도세자의 죽음의 원인을 놓고 가장 결정적이라고 평가받는 사건인데요. 실제로 영조실록에는 이 나경원 고변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세자가 임금의 뜻에 맞지 않았으나 다른 후사가 없었으므로 임금이 항상 나라를 근심했다. 나경원 고변 사건 이후에 임금이 세자를 패하기로 결심했다. 그럼 대체 이 나경원이라는 사람은 세자의 무슨 비행을 고발을 한 것인가? 기록에는 10가지를 고발했다고 하는데 10가지가 다 나오는 건 아니고 현재 약 5가지 정도가 알려졌습니다. 경빈 박씨를 죽인 거, 여승을 궁에 들인 거, 상인 물건을 뺏은 거, 이런 10가지 조목이 있는데 이 나경원 고변서에 나오는 사건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가 후궁인 경빈 박씨를 죽인 거라고 했는데요. 해경공이 쓴 한종록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1761년 정월에 세자께서 옷을 갈아입으시다가 발병하여 빙해를 죽도록 치고 나가시니라. 빙해가 대궐에서 죽으니 그 인생이 가련하다. 이런 사도세자의 살인 행위와 병환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다뤘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지는 않을게요. 그리고 또 나경원이 고발하고 있는 두 번째는 여승을 궁에 들였다고 하는 건데요. 이 사실 역시 해경궁이 쓴 한종록에 나옵니다. 세자께서 궁 밖을 나가셨다가 여승 하나를 데려오고 또 기생을 궁중에 두었다. 또 나경원 고변서에는 사도세자가 평양에 행차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사도세자가 평양에 간 사실은 제가 예전에 정조극장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실제로 사도세자가 나중에 이 자신이 평양에 온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내가 그일에 겨를이 조금 나서 평양의 번화함을 관광하여 바다를 뛰어넘는 웅심을 펴고 싶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궁에만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사도세자가 좀 바람도 쐬고 좀 관광도 즐기고 나의 이런 호방한 마음을 한번 펴고 싶었다. 문제는 사도세자가 이런 사실을 숨기고 영조에게 말하지도 않고 몰래 평양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세자는 단순히 평양만 갔다 온 게 아니고 그 평양에서 기생까지 데리고 왔는데요. 당시 평양에서 데려온 기생 5명의 이름이 실록이나 대천록과 같은 사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사도세자가 상인들의 물건을 뺏었다고 했는데 이 사실은 영조실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세자가 소인배들과 유희함이 법도를 잃었다. 그들에게 상을 한없이 내려 왕실 곳간이 텅 비게 되자 상인의 물건까지 거두었으므로 원망하는 말이 길에 가득 찼다. 그러니까 사도세자가 왕실의 재산을 가지고 사적으로 유용을 하다가 그게 부족해지니까 나중에는 상인들의 물건까지 손을 댔다는 거죠. 이런 사실들을 이제 나경원이라는 사람이 영조한테 10가지를 적어서 고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경원의 이 고발을 들은 영조의 첫 반응은 굉장히 놀라움과 실망감이었습니다. 영조가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것이 어찌 세자로서 행할 일이냐. 조정 신하들이 그동안 나를 속였구나. 그동안 신하들이 나를 속였다. 사도세자가 공부 열심히 하고 하루 종일 책을 읽고 이렇게 맨날 말을 해왔는데 알고 보니까 세자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구나. 또 영조는 이런 말도 해요. 신하들 가운데 세자의 행실을 나에게 알린 자가 한 사람도 없었으니 나경원에 대해 부끄럽지도 않은가. 또 영조가 이렇게 말을 해요. 나경원이 없었다면 내가 이러한 사실을 어찌 알았겠느냐. 그렇다면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이 나경원이라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왜 나경원은 일국의 세자를 이렇게 고발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이게 당연히 나경원 혼자 벌인 일이 아니고 분명 나경원의 뒤에서 누군가 사주를 했다. 예를 들어 심낙수라고 하는 사람은 나경원이 홍계희 쪽 사람이라고 규정을 했어요. 홍계희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사도세자를 흔드는 데 앞장선 사람으로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사실 이 나경원이라는 사람이 단독으로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실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영조가 나경원에게 네 글에 등장하는 서씨, 김씨, 이씨는 누구를 가리키냐고 물어봅니다. 근데 나경원이 참 뜻밖에도 이씨는 누군지 모르겠다고 대답을 해요. 아니 자기가 쓴 글에 등장하는 인물인데 자신이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변서는 나경원이 작성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누군가 써준 글을 나경원이 대신 들고 가서 제출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기록을 보면은 나경원이 스스로 김한구, 홍계희, 윤급 이런 사람들의 사주를 받았다라고 자백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김한구는 정순왕후 측 사람이에요. 그래서 해경궁도 이 나경원 고변 사건이
정순왕후 측에서 꾸민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영조는 이제 누가 봐도 의심스러운 이 나경원의 배우에 대해서는 끝내 조사를 하지 않고 이 사건을 덮어버립니다. 이렇게 나경원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고발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도세자가 황급히 달려오는데요. 영조가 세자를 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이것이 어찌 세자로서 행할 일이냐. 이러고도 나라가 망하지 않겠느냐. 영조의 이 질책을 들은 사도세자가 억울해하면서 나경원과 대질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제가 저 나경원 저놈과 대질을 하겠습니다. 대질하게 해주십시오.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하는 거죠. 근데 세자가 나경원과 직접 대질을 하겠다고 하니까 영조가 더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또한 나라를 망칠 말이다. 일국의 세자가 어찌 대질을 하겠느냐. 그랬더니 세자가 또 억울해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이것은 과연 본래부터 있었던 신의 화증 때문입니다. 그 나경원 고변서에 적힌 나의 행실들은 화증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변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영조의 생각에 그런 화증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자기의 첩을 죽이고 이렇게 하는 게 이해가 안 되겠죠. 그래서 사도세자를 엄하게 꾸짖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차라리 미쳐서 발광을 하는 것이 낫겠다. 물러가라. 이 대사도 영화 사도에 그대로 차용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나경원 고변 사건으로 인해서 부자 사이는 다시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되는데요. 당시의 분위기를 해경궁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차에 나경원 같은 흉한 놈이 나와 세자의 병화는 더 잃을 것이 없고 부자 사이도 더 말할 것이 없게 되었다. 그러니까 간신히 어떻게든 희망의 불씨를 살려가던 이 부자 관계가 불과 한 달 만에 일어난 이 나경원 고변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완전히 희망이 꺾인 거예요. 그 작은 희망의 불씨에 찬물을 끼얹은 거죠. 이렇게 해서 영화에서처럼 사도세자가 금천교라고 하는 다리에 가서 대절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사도세자가 신하들을 원망했다고 합니다. 청고기에는 사도세자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신하들 중에 한 사람도 나경원의 배우를 캐자고 청하지 않았으니 너희 신하들은 모두 역적이다. 그러니까 사도세자 입장에서도 얼마나 억울하고 화가 나겠어요. 일국의 세자가 이렇게 모함을 당했는데 너희 신하들 중에 한 사람도 날 위해 나서주는 사람이 없구나. 너희들은 다 역적이다 라면서 신하들을 오히려 원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사도세자가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일국의 세자를 무함하는 것은 한나 시정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흉악한 무리를 찾아내 나의 죄를 씻고 싶으나 나를 위해 나서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하겠는가. 그러니까 이 사건이 나경원 혼자 꾸민 일이 아니다. 이건 분명 나경원 배우의 흉악한 무리들이 있다. 저놈들을 찾아내야 된다라고 사도세자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사도세자가 포도청을 시켜서 나경원의 처자식을 잡아와서 신문을 합니다. 근데 이때 신문에서도 별다른 수확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나경원의 배우가 누군지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사도세자가 이 나경원 고변 사건 이후에 영조의 별다른 명이 있을 때까지 석고대죄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당시 사도세자가 대죄를 했던 곳은 창경궁에 있는 시민당이라고 해요. 약 20일 가까이 석고대죄를 할 때 신하들도 세자를 용서해달라고 영조에게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 구윤명이라는 신하가 영조한테 요즘 세자께서 매우 뉘우치고 있습니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영조는 어림도 없다. 말도 하지 마라. 냉담하게 반응을 했죠. 그러면서 영조가 한 가지 의미심장한 말을 하는데요. 영조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자의 타고난 자질이 훌륭하여 처음에 내가 매우 사랑했었다. 그때 내관인 권성징이 내가 오냐오냐 해주는 것에 대해서 직언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말이 따르지 않아 버릇을 잘못 들인 것이 후회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사도세자가 저렇게 된 것은 내가 오냐오냐 해줘서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내가 오냐오냐 키웠기 때문에 버릇이 잘못 들어서 저렇게 되었다. 내가 너무 오냐오냐 키웠다라고 후회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조가 좀 사도세자에 대한 미련과 희망을 버리는 듯한 말도 하는데요. 영조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옛날에 오성 이항복은 어릴 적에 말썽을 피웠지만 장성에서는 현명한 재상이 되었다. 그러나 나에게 이것은 전혀 희망이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항복처럼 사도세자도 어릴 때는 좀 말썽을 피워도 자라서는 괜찮겠지. 나중에 현명한 임금이 될 수 있겠지. 이런 기대를 했었는데 이제 이것은 나한테 전혀 가망이 없는 일이 돼버렸다. 희망이 없다라고 영조가 푸념을 하는 거죠. 당시 영조가 이렇게 사도세자를 버릴 수 있었던 데에는 사실 사도세자의 아들인 정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니었냐,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하는데요. 실제로 이런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영조 38년 윤월 2일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자가 사람을 시켜 문안하니 임금이 물러가라고 하였다. 근데 세손이 사람을 시켜서 문안했더니 임금이 알겠다고 했다. 아들인 사도세자의 문안에 대해서는 거부를 했는데 그 손자인 세손이 사람을 시켜서 문안하니까 알겠다 하면서 손자의 문안은 받은 거예요. 영조의 마음이 이미 사도세자를 떠나서 손자인 정조로 향하고 있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린 시절의 정조는 굉장히 총명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영조가 세손을 예뻐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루는 세자와 비교하면서 이런 말도 합니다. 세손의 기질이 세자의 2배는 된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자기보다 손자를 더 예뻐한다는 사실을 사도세자 본인도 알았어요. 사도세자가 하루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전하께서 세손을 귀하게 대하시니 세손이 있는 이상 날 없애도 상관없지 않은가. 그래서 이게 참 비극적인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 놓인 정조의 마음은 또 어떻겠어요? 나의 존재로 인해서 할아버지가 내 아버지를 죽일 수도 있는 이런 상황. 그래서 이게 영조, 사도세자, 정조의 이야기를 보다 보면은 이게 참 너무 비극적이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이제 나경원 고변 사건으로 인해서 영조가 사도세자에 대한 기대를 접는 이런 장면들을 한번 살펴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나경원 고변 사건 이후에 석고대죄를 하고 있던 사도세자를 영조가 결국 처단을 하게 되는데, 그 처단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영조는 왜 아들을 처단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도화선이 되는 사건은 무엇인지 사료를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